네, 이 시간에는 이제 경찰 예산 관리, 경찰 홍보, 통제 이렇게 해서 경찰 행정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예산 관리에서 경찰 예산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품목별이 아니고 그냥 예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 제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품목별 예산 제도가 있고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있고요. 연기준 예산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 예산 제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요. 계획 예산 제도는 뒤쪽에 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제도가 경찰 예산 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품목별 예산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자, 편성 방법은 지출 대상 곱하기 가격이에요. 그러면 지출 대상이 어떤 것들이 지출 대상입니까? 우리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출 대상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됩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비, 그리고 운영비 등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출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얼마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1년에 5천억, 뭐 시설비 뭐 1천억, 운영비 500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품목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 예산을 투입하는 투입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뭐다? 예, 바로 품목별 예산 제도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점에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통제가 용이하고 왜냐하면은 인건비에서 만약에 10억이 남았어요. 시설비에서 5억이 모자랍니다. 운영비에서 5억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10억이 남았으니까 인건비에서 5억 원, 5억 원, 시설비와 운영비에 투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나중에 예산 남용 초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도 책임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은 남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 없다? 예,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통제가 용이하고 나중에 어떤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예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품목별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 경찰 조직 자체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기업이라면 매출액이 얼마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 조직은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서 10억이 남고 시설비라든가 운영비에서 각각 5억 원이 모자란다면 남았으니까 모자란 것으로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축성이 있는 거잖아요.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목별은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자, 성과주의는 업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에요. 그래서 사업별로, 활동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성과에 초점을 준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업이 성과가 좋다. 그럼 예산은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업은 성과가 안 좋다. 그럼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죠. 사업별로, 활동별로 분류를 해서 업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계산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가 성과주의 예산제다. 그래서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축성은 부여되지만 단위원가 계산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위원가 자체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1년에 수입을 1,000억 원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달러 값이 환율이 높아진 거예요. 1,200원 생각했는데 1,3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손해잖아요. 원래 1,000억 원치 이 정도 양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재료를 수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원가 계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1년 동안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단위 원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산이 어렵다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기준 예산제도가 됩니다. 연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한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연기준을 적용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는데 연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먼저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기준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 나라가 좀 어려울 때 많이 사용되는, 적용되는 예산 제도다. 그래서 감축관리적 예산 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품목별 예산제도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바로 앞에서 언급을 제가 다 해드렸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장단점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먼저 품목별 예산제도 장단점입니다. 자, 품목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세출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가장 오래된 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품목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부서라든가 국회 통제가 용이하다. 그래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요. 통제가 용이합니다. 또 예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투입 측면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성과 측정이 어렵다 하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원래 인건비 얼마 계획했던 거 100% 다 그대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명예퇴직자가 만약에 500명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70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500명을 예상했는데 300명만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남는 거고 700명 했으면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과 지출 자체가 일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축성이 떨어진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언급을 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 그리고 계획과 지출, 불일치, 기능의 중복이 피하기 어렵다는 거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자, 언급 정리해드렸듯이 업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계산해서 사업별로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과에 초점을 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관리지향적 예산 제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언급을 다 해드렸어요. 자, 장단점에서 정부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어렵다, 쉽다, 용이하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통한 경찰 활동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 어렵다,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성과주의는 성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국민 입장에 봤을 때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성과주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작년도보다는 매출액이 만약 2배 늘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강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기업이 만약에 작년도에 매출액이 너무 적었다. 감소했다. 그러면 예산을 또 적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 수치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데 편리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업무 단위 원가를 계산하기가 어렵다. 측정 단위 선정도 어렵지만 원가 계산 자체도 어렵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공무원 봉급, 인건비에 들어가는 행정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적용하기 쉬운 것은 뭐예요? 적용하기 쉬운 것은 품목별 예산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행정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성과주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품목별은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고요. 작은 정부 시대, 자원난 시대에 각광받는 예산 제도가 되겠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려는 것으로 점정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하려는 예산 제도가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몰법이 있어요. 자, 일몰법은 뭡니까? 한시법이라고 합니다. 한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몰법도 법이에요. 자, 이 법인데 한시법인데 어디에서 제정하는 건가요? 입법부에, 또 행정부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조심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출 대상 곱하기 가격,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선정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뭐죠?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는 뭐죠? 성과주의고 통제가 용이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예산 남용을 막을 수 있다. 품목별 예산제도 장점이 되겠죠. 자, 업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계산은 성과주의고 투입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은 품목별이고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연기준을 적용한 것은 연기준 예산제도고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는 뭐예요? 성과주의고 감축관리적 예산은 연기준이고 성과 측정이 어렵다. 신속성이 떨어진다. 품목별 단점이 되겠죠.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찰 홍보 관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경찰 홍보 관리입니다.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자, 학자들이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마크는 오래 지속된 결혼생활이다. 그만큼 경찰과 대중매체는 신랑과 신부 같은 결혼생활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릭슨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연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이 말이에요. 또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엘리트. 그래서 로버트 마크와 결혼 생활하다 에릭슨은 엘리트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크레도는 어떻습니까? 경찰과 대중매체는 상호 필요성 때문에 공생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생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을 정의한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로버트 마크와 결혼 생활하다. 에릭슨은 엘리트다. 동과 공생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로버트 마크와 결혼 생활하다. 에릭슨은 엘리트다. 동과 공생하다. 됐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홍보에서 비교를 좀 할 텐데요. 비교를. 자, 협의회 홍보와 지역 공동체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협의회 홍보, 지역 공동체 관계인데요. PR과 CR이 되겠죠. 이때 P는 Public Relation입니다. 아시겠죠? Press Relation이 아니에요. 자, 협의회 홍보, 지역 공동체 관계.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협의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전단지 같은 것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일반 국민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다. 불특정 다수인이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전단지 등을 통해서 경찰의 긍정적인 내용을 홍보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공동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경찰이 직접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활동을 알리는 거예요.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면서 경찰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대외적 공보, 홍보 활동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PR과 CR 개념은 어떤 것이 넓은 개념이다? 예, 바로 PR이 넓은 개념이다. CR이 PR 개념에 포함된다.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언론관계와 대중매체. 언론관계와 대중매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때 언론관계니까 프레스 릴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언론관계는 아주 소극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들이 물으면은 그때서야 대답해서 경찰에 긍정적인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중매체 관계는 뭡니까? MR. 아주 적극적이죠.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경찰의 긍정적인 활동을 알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식 경찰 홍보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포도리, 포순이,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찰의 긍정적인 활동을 알리는 것을 기업 이미지식 경찰 홍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도 관련 용어들이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보도가 있어요. 비보도가 있고 엠바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좀 비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비보도하는 것은 아예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엠바고는 어떤 시한까지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제공하는 차이점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리덕하는 것은 뭐냐? 기사 내용을 한두 줄로 간략하게 씁니다. 한두 줄에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기사만 딱 제목만 봐도, 그죠? 제목만 봐도, 기사 내용 한두 줄만 봐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글 리더라고 합니다. 이슈는 뭡니까?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적 관점이나 사고 등등을 이슈라고 그러고, 데드라인은 기사 마감 시간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경찰 홍보 전략이 있어요. 소극적인 홍보 전략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홍보 전략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4번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은 전략은 2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숨기는 게 적극적입니까? 공개하는 게 적극적입니까? 공개하는 게 적극적이고 감추는 거는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홍보 전략은 비밀주의입니다. 공개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이니까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주의고 비밀을 최소화하는 원칙입니다. 요거 두 개 반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홍보 관리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 통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통제 부분도 시험에 2022년 1차 시험에 통제 파트도 시험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통제는 크게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로 구분됩니다. 자,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발달한 통제 형태가 되겠죠? 영위법계가 됩니다. 영위법계. 사법적 통제는 어떤 나라에서 많이 발달되었다? 대륙법계에서 발달된 통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경찰 조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그 민주성 확보가 민주적 통제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법적 통제의 목적은 뭐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적 통제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냐? 바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적정 절차를 중시하는 게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집회 현장에 가서 우리 경찰이 법을 준수하면서 법의 절차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우리 시민이 현장에 가서 직접 감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통제가 되겠죠. 사전 통제에 속하고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사법부에 맞다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법부에서 심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법적 통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 통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민주적 통제는 영미법계에서 발달됐고 사법적 통제는 대륙법계에서 발달되었다. 목적은 경찰 조직 민주성 확보가 되겠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면서 적정 절차를 중시하는 통제가 민주적 통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부가 심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는 사전 통제에 속하고 사법 통제는 사후 통제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가 있는데요. 사전 통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 절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 절차라든가 정보 공개라든가 그다음 인사청문회 같은 거,
국회 예산심의권, 입법권 이런 것들이 다 사전 통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 것들이에요. 우리 행정 절차 중에 한 가지가 의견 진술이 있잖아요. 의견 진술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듣잖아요. 정보 공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미리 거치잖아요. 또 예산심의권도 예산 의결권이 아니잖아요. 심의권이기 때문에 또 사전 통제에 속합니다. 예산 심의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거죠. 또 법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전 통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후 통제는요. 사후 통제는 행정부에서 하는 통제가 있고 사법부에서 하는 통제가 있고 그리고 입법부에서 하는 통제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행정부에서 하는 사후 통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바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청심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는요. 행정소송이라든가 국가 배상이 되겠고 입법부는 국회죠. 탄핵소추, 경찰청장 탄핵, 예산결산, 국회 예산결산권, 또 국정조사 감사권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사후통제에 속한다.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이거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가 있는데요. 자, 내부 통제는 요 5가지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훈련권, 직무명령권, 감찰교육, 그리고 청문감사, 이의신청 체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통제는 바로 방금 언급했듯이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다 외부고 사법부에서 하는 것도 다 외부고 입법부에서 하는 것도 다 외부가 됩니다. 뭐 시민단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그죠?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외부 통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외부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모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민주와 사법 이 2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절차 사전 통제는 민주가 되겠습니다. 민주만 체크를 할게요. 법원의 행정부 행위를 심사한다. 사법 통제가 되겠죠. 적정 절차 원칙을 중점을 둔다. 민주적 통제입니다. 실체적 사법 통제 중심은 사법적 통제입니다. 행정에 대한 법원 통제할 때도 사법적 통제입니다. 시민이 직접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 감시는 민주적 통제입니다. 실체적 권리 보장은 사법적 통제고 경찰 조직 민주성 확보는 민주적 통제입니다. 영미법계는 민주적 통제고 대륙법계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통제를 내가 체크를 할게요. 소청심사는 사후 통제, 징계, 사후 통제, 행정 절차, 사전 통제, 국가배상 청구 사후, 국회 예산 심의권, 의결권이면 심의권이니까 뭐예요? 사전 통제가 되겠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사전 통제가 되겠죠. 국회 예산 결산권은 사후 통제, 정보 공개는 사전 통제가 되겠죠. 국정감사 조사권은 사후 통제가 되겠고 행정심판도 사후고 행정소송도 사후 그리고 국회 입법권은 사전 통제에 해당되겠다.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인데요. 내부 통제를 체크합니다. 청문감사관 제도 내부가 되겠죠. 시민고충 외부, 훈련권 내부, 경찰위원회 외부, 교류감찰 내부가 되겠죠.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언론기관 외부, 감사원 외부, 행정심판 외부, 직무명령권 내부, 행정소송 외부, 국정감사조사권 외부가 됩니다. 요 4가지만 뭐예요? 내부 통제고 나머지는 외부 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 행정학을 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 경찰 활동, 생활안전,
경비, 수사, 교통, 보안, 정보, 외사 이런 경찰 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